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예고해드린 것처럼 대담으로 진행합니다. 지난 1월 20일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죠. 바이든 정부는 지난 트럼프 정부와는 대외 정책, 한반도 정책, 또 한미 동맹 등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와 남북 관계에 있어 한미 관계, 정말 중요한 요소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한미연합 부사령관을 역임한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 의원이신데요. 김병주 의원은 지난해 연말 병역 기피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공정병역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한미동맹 강화 방안 그리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국회의원 김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국군방송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국방 네. FM 청취자 여러분과 국군 장병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예.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좀 있고 좀 남달랐던 한 해가 아니셨을까 싶어요. 어떠셨나요? 네. 저에게 2020년은 인생의 큰 변곡점이 된 한 해였습니다. 39년간 몸담았던 군복을 벗은 지 1년 만에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군 복무에 이어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더욱 감사히 의정활동을 임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네. 무척 힘든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국군 장병들을 비롯해 국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없었던 점이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새해는 하루빨리 국민들이 코로나19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게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는 데에는 제한이 있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셨더라고요. 많은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현역 의원 중에서도 사성 장군 출신은 지금 네. 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더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현역 의원 중에 장군 출신들은 몇 분 계시는데 예. 사성 장군 그러니까 대장 출신은 제가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 국민들께 우리 안보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요새 워낙 안보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안보가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보 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국방 이슈에 대해서만은 정확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네. 또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은 정치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법과 제도 예산으로 뒷받침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사성 장군의 무게가 네. 늘 느껴집니다. 아, 그러실 예, 것 같아요. 예. 평생을 군인으로 예. 나라를 위해서 또 헌신을 하시다가 정치에 입문을 하셨는데 지난 1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아, 나는 이런 철학으로 의정 활동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요. 예, 저는 군 복무할 때도 네. 39년 동안 매일 군복을 입으면서 계급장을 보면서 그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해왔습니다. 네. 요새는 양복을 입으면서 국회의원 배지 속에는 예. 국민들의 국회 그 좋은 정치를 해달라는 열망이 있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면서 네. 국민들께 충성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군인과 국회의원이라는 모름지기 네. 국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의 정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계신데 의정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군 생활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저희가 또 국군 방송이고 많은 국군 장병들이 또 이 라디오를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육사를 졸업하시고 계속해서 국가를 위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신을 하셨는데 네. 처음에 어떻게 나는 군인이 되겠다, 육군사관학교에 가겠다라고 생각을 네.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됐을 겁니다. 네. 삼국 통일을 한 김유신 장군의 일화를 늘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무렵부터 저는 꿈이 생겼습니다. 통일을 지켜야 되겠다. 아. 반쪽으로 갈라진 우리나라를 통일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 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또 군에 근무하면서도 우리 통일 정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지금도 그 꿈은 변함이 네. 없고 그 꿈이 동력이 돼서 사실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 동기로 정치를 하게 된 거죠. 네. 군인이 되는 꿈을 이루셨고 또 통일이라는 꿈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셈인데 몇 년 동안 군 생활을 하신 거예요? 앞서서 30여 년 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군복을 입은 기간은 총 39년이고요. 예. 그중에 사관학교 4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 4년에 장교로서 35년간 군복을 입고 근무를 했었죠. 네, 뭐 거의 40년 가까운 예, 세월 예, 참 예.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일을 꼽으라면 혹시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예, 여러 가지 일화들이 생각나지만 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장 위험하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제가 소령 당시 인도 파키스탄이라는 분쟁 지역 캐시미르에서 유엔 요원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당시 제가 묵던 숙소 근처에 야간에 포탄이 떨어져서 제가 죽을 뻔한 일이 있습니다. 예. 목숨까지도 위험했죠. 그 순간 느낀 긴장감이나 공포감이 많이 컸던 탓에 지금도 생생하고요. 또 그 캐시미르 분쟁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네. 군인으로서의 사생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확고히 하게 됐었고 또 군인으로서 전쟁의 실상을 간접 어느 정도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저에게는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군 생활을 하시면서 당연히 뭐 또 장교분들은 지휘관직 많이 또 하시잖아요. 예. 지휘관직을 수행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부대를 이끌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늘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한 부대, 행복한 부대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휘관으로 있을 때 항상 우리 부대의 전투력을 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기는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네. 또한 한편으로는 부대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쪽에도 많은 신경을 썼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도 하고 예. 부족하고 또는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생활을 했죠. 어떤 조직이든 이런 리더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군 생활 하시면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직 수행을 하셨잖아요. 지금 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한미 관계에 특히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당시에는 한미 간 가장 큰 이슈가 어떤 거였나요? 네,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당시는 예.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했거든요. 2017년도에는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리다가 예. 다시 한반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평화 무드로 조성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연합사 부사령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남북 관계가 극과 극을 경험한 겁니다. 실제 2017년도에는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끼었던 시기입니다. 북한은 연이은 핵실험이나 도발을 계속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전쟁도 불사하겠다. 비핵화를 위해서 이렇게 네. 선언을 했었고요. 실제 전쟁 준비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군복을 입고 있는 이 직책에서 전쟁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 당시 참모총장과 지휘부와 얘기해서 시한부 우리도 전투태세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경험도 했고요. 네. 다행히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평화의 물꼬를 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 이후에는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등 이런 많은 또 의제가 한미 간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남과 북,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현안이 많았는데요. 그런 시기에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을 했고 네. 그런 평화의 물꼬를 트는데 많은 일조를 한 것이 지금도 많은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정말 예. 극과 극의 상황을 또 예. 계속해서 겪으시면서 거기에서 또 일조를 하셨다니까 많은 또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 그래서 한미연합 사령관이었던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과 상당히 많은 대화도 당연히 나누셨을 것 같고 예. 뭐 회의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예. 호영호재하는 사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친하신가 봐요. 예, 아주 형제지간처럼 친하게 지내고 네.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된 배경은 예. 한미동맹은 비단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끝나지 않고 시작점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브룩스 연합사령관과 함께 근무하면서 늘 마음을 열고 제가 먼저 다가가서 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그랬죠. 그리고 브룩스 사령관 나름 애로가 많았습니다. 예.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또 해결해 주기 위해서도 노력했고요. 또 평일엔 이렇게 열심히 허심탄회하게 하면서도 예. 주말이나 휴일 또는 휴가를 얻어서 제가 그 한국 문화, 한국 역사를 브룩스 사령관한테 소개하는 가이드 역할도 했어요. 네. 한 번은 2박 3일 휴가를 내서 예. 저 경주 우리 1000년 전의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경주 여행을 하면서 함께요? 경주의 예.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삼국시대의 우리 역사를 가르쳐주면서 현재 동북아 정세를 토의하고 이런 각고의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실제 서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뜻을 알고 할 정도가 예. 됐죠. 그러한 관계가 그 당시 네. 한미동맹을 견인하는 큰 저는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랬을 것 같네요. 앞으로의 한미 관계도 예. 그렇게 또 예.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브룩스 사령관과는 지금도 연락을 하세요? 예, 물론입니다. 메일로도 연락을 하고 전화나 또는 화상 네. 미팅도 요새 합니다. 사실 요새 그 작년에 한 번 한국에 오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왔어요. 그래서 네. 요새는 화상이나 다양한 SNS를 통해서 자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미 관계라든지 아니면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시나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저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되는 내용이나 법안 같은 거 공유할 게 있으면은 제가 메일로 공유를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응을 응원도 해주고 예. 또 격려도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걸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네. 그렇게도 합니다. 네. 예. 미국 내의 또 군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또 아실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미군 사항도 알고 미군 사항은 사실 지금 현재 연합사령관 하는 에브람스 사령관하고도 제가 4개월 같이 근무해서 에브람스 네. 사령관하고도 아주 친하죠. 그리고 사실 저는 태평양 예. 사령부의 사령관과 또 거기 공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이 네. 포스터예요. 그 두 분하고는 아주 절친입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분들한테도 네. 제가 한국 사항을 수시로 메일로 보내고 예. 또 교류를 하고 있고 정보도 받고 있죠.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손자병법의 전문가시라고 들었거든요. 손자병법과 관련된 책도 쓰시고 유튜브도 또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손자병법에는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네. 제가 군에 있을 때 수많은 전략서를 읽고 네. 또 특히 병서, 옛날 고전 병서도 읽었는데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바로 손자병법이었습니다. 네. 손자병법이 쓰여진 춘추전국 시대는 수많은 제후국들이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네. 바로 그때 손자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적어준 책이 손자병법이죠. 네. 손자병법 속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경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전략으로 크게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 예, 예. 네. 예. 그렇다면 손자병법으로 책을 쓰실 정도였다면은 손자병법에 있어서 또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예. 혹시 이 책을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글쎄요. 직접 세보진 못했는데 예. 수백 번, 수천 번이 될 겁니다. 예. 군에 있을 때는 거의 매일 읽고 네. 지금도 수시로 보는데 저는 특히 손자병법 그 문구 한 문구를 네.
끊임없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손자병법의 선승 이후의 구전이다. 네. 이겨놓고 싸우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예. 수없이 고민하면서 그 원리를 깨치려고 노력을 했죠. 예, 그래서 늘 네. 손자병법은 저의 옆에 늘 있었죠. 네, 그렇군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이 훌쩍 손자병법이 쓰여진 지도 지났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뭐 군뿐만 아니라 일반인 우리들에게 주는 보편적인 교훈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손자는 손자병법을 통해서 최소 피해로 최대 승리를 거두는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시대에 맞게 얘기하면은 최소 노력으로 최대 성과를 누리는 겁니다. 네, 딱 알아듣겠네요. 그렇죠. 네. 하루하루 우리가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예. 이런 사회에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효율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전략이겠죠.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손자병법을 통해 많이 배웠고 그런 부분에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연구를 통해서 시크릿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네. 시크릿 손자병법은 제가 1년 전에 출간을 했던 책이고요. 네. 손자병법 원문에 좀 더 충실하게 썼습니다. 군에 있을 때 제가 우리 부대원 또 후배 장병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손자병법을 해석하고 연구한 이론을 정리를 해뒀었습니다. 그리고 네.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 부대에서. 그래서 전역 후에 바로 그 내용을 토대로 책 작업을 한 것이죠. 손자병법 속 전략을 알면은 우리 학교나 직장 또는 개인적인 목표를 네. 이루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자병법을 단순하게 읽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숨겨진 의미를 또 찾아서 해석을 하시고 일상에 적용을 하신 셈이 됐는데 뭐 군생활, 의원님의 삶 그리고 의정 활동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영향을 줬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손자병법을 알면은 어떤 일을 하든 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할 수가 네. 있습니다. 사성장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또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 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러한 손자병법을 부대 훈련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걸 적용을 해봤을 때 최소 노력으로 항상 네. 최대 효과를 달성하는 부대를 만들었죠. 지금도 그거를 예.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예, 포인트죠. 예. 저도 손자병법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의원님의 시크릿 예. 손자병법도 또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네. 그렇게 해보십시오. 네, 그럼 정말. 꼭 성공하실 거예요. 그렇죠.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코로나19로 고생하고 계신 뭐 국민 여러분들도 손자병법의 가르침이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있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 중에 이환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해로움을 이로움으로 바꾼다는 말이죠.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건데요. 손자병법을 알면 코로나19의 위기 역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길거리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그중에 어떤 이들은 배달업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매출을 높이는 기회를 만든 식당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건이 나빠지고 힘든 상황에 갇히지 않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손자병법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정말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출간하신 이후에 다른 책도 내셨더라고요. 제목이 뉴노멀, 뉴타임, 뉴드림. 그러니까 뭐 새롭게 변하는 시대에 대해서 쓰신 것 같은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원래는 제가 경제 경영인들을 위한 손자병법 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시기에 손자병법의 전략을 알면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네. 그런 내용을 책으로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 이러한 책을 출간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책도 손자병법을 근간에 두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구체적으로 내용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먼저 책 제목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일상의 모든 기준이 바뀐 시대를 뉴노멀 시대라 그렇죠. 하잖아요. 예. 이러한 뉴노멀 시대에 기존의 성공 방식이 아닌 새로운 뉴타입의 성공 방식을 찾으면 보다 원대한 뉴드림을 꿈꿀 수 있다는 뜻을 네.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략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네. 큰 성공을 이룬 다양한 기업 사례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직접 경험한 성공 경험들도 담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일반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손자병법을 지금 읽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나도 손자병법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보면 좋을까요? 네, 손자병법이 좋은 전략서라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하지만 왠지 어려울 것 같고 고리타분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자병법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죠. 네. 하지만 제 책을 보시면은 손자병법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체득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은 고전으로만 보지 말고 현재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의 관점에서 읽으면은 그 지혜가 터득이 되고 체하기 쉽겠죠. 예, 예. 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손자병법을 통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풀어가고 계시고 또 인생에 많은 또 가치를 손자병법을 통해서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저희도 또 본받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여는 말씀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국정감사 우수의원 그리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관왕을 차지를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국회의원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으신 거잖아요. 예, 8개월 됐죠. 8개월 만에 이관왕의 성과를 누리셨는데 선정이 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우리 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제가 비록 사성장군 출신이기는 하지만 정치에는 처음 발을 들인 초선으로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때로는 어려움도 많았는데요. 특히 정치 국방력으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국정감사 기간에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비로소 의정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성장군으로 있으면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해결할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예. 물론 열심히 저를 뒷받침해 준 우리 보좌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정감사 우수의원 그리고 모니터단 우수의원은 어떤 점을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네, 평가 기준은 다양합니다. 국방부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어떤 제안과 정책들을 냈는지 많이 보죠. 또한 언론에 보도된 보도량도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네. 예,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의 중점 의제를 4가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네. 국난 극복과 민생, 미래전환 그리고 평화를 포커스로 국정감사의 정책 질의와 방향을 이끌어 나가자는 건데요. 또 이 방향과 맞느냐도 봅니다. 네. 이런 기준에 맞춰서 국민 삶에 닿을 수 있는 자세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장병들의 복지는 물론이고 한미관계, 동북아 정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먼저 장병 복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들을 지적하고 또 방안을 내놓으셨나요?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병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은 산미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밀접, 밀집,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해서 코로나19 전파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그 당시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마스크 수량이 일주일에 고작 2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생활하는 군부대 내에서 이렇게 열악하고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국정감사 첫날부터 지적해서 국정감사 끝날 네. 때 개선을 시켰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의를 충원해야 되고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음압병동 구비 필요성 등을 제시했었죠. 네, 예. 그렇군요. 군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발빠르게 또 제안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해 오신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말씀하신 것처럼 장병들의 복지 그리고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준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예.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군의 훈련 여건과 군사 대비태세도 다소 차질이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여서 진행하는 훈련도 다소 조정되거나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예. 또한 한미가 함께 진행하는 연합훈련도 규모가 조정되어서 진행된 바가 있죠. 특히 작년에는 예비군 동원훈련 등이 취소되어서 맞아요. 예비 전력의 대비태세에 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네. 우리 군의 큰 기둥은 세 가지거든요. 현역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한 주한미군 그리고 예비군 전력이죠. 이런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저는 훈련 취소에 대한 대안을 필요하다고 국방부에 요청을 했고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잘 찾고 원격 교육 등 비대면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하상 수업이나 하상 훈련 등 비대면 훈련으로 여러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우리 장병들이 외출 외박이 통제되는 경우가 그렇죠. 참 많잖아요. 예. 가슴 아픕니다. 네. 아무래도 장기간 동안 휴가를 나가지 못하는 우리 장병들의 아쉬움은 클 것 같습니다. 좀 더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일상의 소중함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군에 필요한 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지난 8개월간의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보면 정말 다양한 법안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몇 가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동맹 지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발의를 하신 건가요? 네. 지난 11월 17일에 여야 의원 137여 명과 함께 한미동맹 지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했고 네. 본회의에 그 반대 한 명도 없이 통과했습니다. 아, 네. 예, 정확한 이름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인데요. 제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래서 한미동맹 전문가로 민주당에 입당하기 했었고요. 그래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당시 한미동맹이 강화되려면은 정부는 정부 차원, 군은 군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 국회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20대 국회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개원 초기부터 진정성을 가지고 이 결의안을 준비하고 발의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보의 핵심이 되는 한미동맹을 국회 차원에서 지지한다는 의지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네. 또한 이번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전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선제적으로 만들어진다면은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거라고 봐서 이것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전에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네. 됐죠. 예. 축하드립니다. 예. 한미 동맹의 가치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 여러분들께 한미 동맹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왜 한미 동맹이 굳건한 것이 필요한지 설명을 네. 좀 해주신다면요. 네, 한미동맹은 현재도 필요하고 미래도 필요합니다. 네. 한국 전쟁 때 우리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을 때 한미가 같이 방어를 해서 극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전쟁을 억제했죠. 그걸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평화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네. 그러한 것이 한미동맹이 큰 역할이고요. 또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비핵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미 동맹이 강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 동맹 우리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엔 강대국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미가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의 강한 군을 만들었을 때 한반도의 밝은 미래와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강력한 한미 동맹은 그야말로 북한을 비핵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지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한미동맹 군사동맹 위주 근간이었는데 이제는 문화, 기술, 가치동맹으로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네요. 예. 한미동맹 지지 촉구 결의안에도 이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한미동맹 지지 촉구 결의안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우리 국군, 미군, 유엔군에 대한 경의와 감사 그리고 한미동맹의 가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원,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 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네. 예. 이러한 부분을 또 일찍이 발의를 하시고 이 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되기 전에 또 통과를 한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금이야말로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미국 정부와 함께 공고하게 다져온 한미동맹이 공백 없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국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고 네. 그 의미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신뢰를 주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하면서 현재 북한을 비핵화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이런 데도 기여하게 되겠죠.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 시절에도 한미동맹 물론 굳건하게 이어져는 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뭐 상당히 많았거든요. 방위비 협상 문제도 그렇고 이게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러다 미군 철수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느끼신 한미 관계는 어떠셨나요? 네, 그 당시 사실 트럼프 정부 당시에는 한미 동맹이 나름 그 공고하긴 했지만은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안보를 경제의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국 중심주의로 갔잖아요. 그렇죠. 미국 우선주의.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이나 많은 나라에도 방위비 분담금이나 방위비를 올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만의 일은 아니었네요. 예. 그래서 많은 그런 도전이 사실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죠. 네. 예. 그러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런 점이 좀 바뀔 걸로 보시는 거예요? 한미동맹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바이든 정부는 동맹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맹을 중시 여긴다. 다자안보와 동맹을 중시 여긴다고 많이 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지금 출범을 했는데 한미동맹이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범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우리 국방장관과 미 국방장관이 이미 통화를 했고 또 안보실장과 그 미국의 보좌관 다 또 통화도 하고 또 아마 정상 간에도 빨리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강화해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인데 동맹이라는 것이 한국과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뭐 양국 간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그 사회자분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한미 양국이 한 마음이 되어서 동맹을 강화하고 같은 시선으로 평화를 구상해야 할 겁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잖아요. 서로 간에 한국과 미국 서로가 원하는 방향이 어느 지점인지 파악하는 노력이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 출범하면서 가능하면은 최대한 빨리 한미 정상 간의 교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군은 군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네. 다차원 다방면에서 미국과 그 교류를 활성화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되겠죠. 이러한 노력이 한다면은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강화하면서 우리 한국의 문제를 우리가 주도해서 풀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한미동맹 강화에 지금까지도 큰 역할을 해오셨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표적인 법안들 또 살펴보겠습니다. 병역 기피자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이 법안 이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법안 이름은 공정병역 5법입니다. 네. 지난 12월 17일 날 제가 대표 발의를 5개 법을 했습니다. 네.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 기피를 하는 여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실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병역 5법을 발의한 것인데요.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을 유승준 방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여 네. 유승준 씨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죠. 네. 하지만 이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공정한 병역을 위한 법망을 촘촘하게 다듬는다는 취지에서 공정병역 5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네, 이 법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준 방지법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붙이면서 제목을 붙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법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개정 대상 법안은 총 5개 법안으로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 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입니다. 네. 출입국 관리법의 개정을 통해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 제한을 명시했습니다. 병역을 기피한 자를 입국 금지 가능 대상에 포함한 것이죠. 네. 또한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고의로 마치지 않은 남성이 취업 비자를 통해 한국에 체류하는 것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1동포법을 개정을 해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외국인이 된 남성은 체류 제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예. 즉 F4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에 와서 취업도 하고 또 의료보험 혜택도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40세에서 45세로 한 것이죠. 이것은 병역법과 나이를 맞춘 겁니다. 네. 이것은 어떤 징벌법이 아니고 의무를 하면 그에 상응한 권리를 주고 의무를 하지 않으면 상응한 네. 권리만큼 제한하는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5개 법이 발의된다면은 우리 병역의 어떤 공정성이 확보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의무를 이행해야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 딱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 이 법안의 취지가 와닿습니다. 예. 발의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군에서 복무하며 조국을 지키는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인데 이런 병역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네. 또한 이러한 병역의 가치 또 병역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국내의 병역 꼼수는 한 1년에 600건이 되고 국적을 바꾸는 경우는 연 4천 건 이상이 됩니다. 꽤 많네요. 4천 명 이상이 되죠. 예. 많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개정을 통해서 병역 가치를 높이고 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군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에 대한 자긍심 또 자부심을 부여하고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네, 이 법안이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당히 발의하자마자 화제가 됐습니다. 네, 예. 병역을 또 기피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대표적으로 연예인 스티브 네. 유가 뭐 유튜브에 나서서 원색적인 비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화제가 되고 많은 분들도 그 유튜브를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뭐 합당한 비난의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비난의 이유 어떤 것들이 나왔던가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제가 발의한 공정병역 5법에 대해서 스티브 유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비난한 소식을 저도 접하고 몇 번 봤습니다. 네. 병역 기피자의 국내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스티브 유는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안에 대한 비판은 안 하고 네. 정치적인 것 또는 원색적인 어떤 비난을 쏟아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난에 대해서 저는 뭐 하나하나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사실은 봅니다. 네. 예, 예. 정말 뭐 본질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예, 그렇죠. 그냥 비난부터 하게 된 셈인데 자신의 무지를 또 이렇게 예. 드러냈습니다. 법안의 필요성에 더욱더 이런 사건이 알려지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해를 하시고 동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건강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법안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발의를 하셨는데 몇 개의 법안을 발의를 하신 거예요? 작년에 제가 17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니 지금 국회의원 되신 지 8개월밖에 안 되셨잖아요. 예. 와, 예. 네. 그러면은 이 법안 발의를 위해서 어떻게 평소에 생각을 하신다거나 연구를 하시나요? 예, 저는 항상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먼저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에 헌신하는 장병들을 위해 어떤 부분이 개선을 해야 될지 늘 고민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군에 있을 때도 습관처럼 현재 하고 있는 제도나 시스템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정치인이 되어서 먼저 우리 병사들의 생활 개선, 삶의 질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은 좋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법으로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았고요. 네. 또 국방부나 병무청, 방사청 이런 소관기관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으로서 보완을 해줘야 될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을 적극적으로 법으로 발의를 해주고 있죠. 아, 그렇군요. 예. 혹시 올해 발의를 계획하고 계신 법안 있으세요? 예. 많으실 것 같은데. 예, 많죠. 예. 원래에도 추진하고 싶은 법안이 많이 예. 있습니다. 그중 한 꼭지를 미리 소개해 드리자면은 네. 우리 국군의 예비 전력을 정해야 하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앞서 현역 주한미군 예비 전력이 3개 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방에 그중에 가장 취약한 분야가 예비역입니다. 예비군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를 법으로 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국방부는 예비군과 예비군의 무기, 예비 전력에 관심이 현재히 좀 적습니다. 아무래도 네. 현역이 우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전시가 되면은 이러한 예비군들의 역할이 아주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비 전력들을 좀 더 정해야 하고 그러려면 예비군의 처우 문제, 무기 체계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법적으로 또 보완해야 될 요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의 전투력 향상에 큰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도움 말씀 들어볼 텐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뭐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도 이미 많은 경험이 있으신데 최근에는 또 남북 관계 다시금 좀 경색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예, 예. 올해는 어떨 것으로 전망하세요? 네. 올해는 빨리 경색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경색은 2019년 하노이에서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나오지 않은 이후에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을 가기 네, 시작했죠. 그렇죠. 그리고 작년 6월에 북한에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고 얼마 전에는 북한의 열병식 그리고 당대에서 최첨단 무기와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을 발표해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네. 이에 우리 정부는 최대한 빨리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싱가포르 합의됐던 내용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남북미 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어떻게든 다시 평화를 네. 만드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번 바이든 정부의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 또 관련 외교 안보 팀들이 이러한 분야 전문가들로 포진이 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최대한 빨리
풀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예. 기대합니다. 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빨리 이러한 경색 국면이 좀 풀리면 좋겠는데 예. 아직까지 북한은 좀 강경한 것 같아요. 얼마 그렇죠. 전에 당대회를 했고 여기에서 핵 능력 강화, 핵 잠수함 개발, 무력 증강을 강조했잖아요. 예. 그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이번 담화에서 그 언급했듯이 예. 북한은 군사 과제도 8개나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계획을 그 당 8차 대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이 추진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은 실제 이런 것들을 천명을 했고 예. 또 미국을 적대시로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무기를 만드는 것과 연합훈련 이걸 양보하도록 요구했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한 지점은 강대강 선대선으로 하겠다 해서 대화의 어떤 카드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야를 잘 예. 활용을 해서 빨리 북한을 비핵화시키면서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데 좀 몰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집중해야 우리 정부의 된다. 역할이 예.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튼튼한 안보 없이는 국민의 행복도 또 평화도 사실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어떤 점이 또 중요한지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안보는 예. 국민의 하나된 마음입니다. 국민들이 하나로 뜻을 모으면 네. 아주 강해지겠죠. 그리고 또 국방력도 강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보면 안보 분야에 가짜 뉴스도 많고 좀 분열되어 있는 언론이 있죠. 그래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올바른 정보를 통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군을 좀 더 응원해 주시고 강한 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국토 방위위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이 사실 이 시간에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헌신하고 있잖아요. 또 세계 각지에서도 네. 파병부대에서도 헌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헌신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헌신은 헌법 5조 2항에도 신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대단히 신성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의 헌신은 대단히 신성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 의원 모시고 군생활, 의정활동,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우리의 안보태세 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군가 들려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의원님 어떤 군가 가장 좋아하세요? 네, 저는 진짜 사나이 네. 늘 불렀죠. 진짜 사나이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